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쓰비시 다나베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에크모 환자에서 HIT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텐데 뭐 꼭 에크모에 굉장히 그 제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환자 치료를 할 때 그 헤파린을 많이 사용하시고 헤파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앞에서 그림을 엄청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시기에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 사진 중에 좀 뭐 이런 걸 한번 골라봤고요. 뭐 겉으로는 좀 이렇게 양복도 입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 이 몸 상태는 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HI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 이제 2016년에 HIT 커런트 오피니언이라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미쓰비시 다나베에서 아가트로반을 이제 그때 당시에 프로모션을 하면서 여기 사진에 이 근육질 남자 말고 옆에 계신 이 흰머리 그 계신 저희 스승님이신 전태국 과장님을 모시고 이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전태국을 검색을 하니까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유명한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분은 아니고 이 전태국 과장님이랑 이제 이 노바스탄 이 약물의 후원을 받아서 HIT 관련해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경험이 저한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일단은 먼저 케이스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저희 병원에서는 꽤 이제 문제가 됐던 환자분인데 결국은 잘 생존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시에 이제 저랑 동갑이셨어요. 환자분이 41세 남자고 이분이 꽤 액티브한 의사였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인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열나고 마이알지아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있어서 닥터기 때문에 뭐 약 정도 사 먹고 그냥 며칠이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한 3, 4일 만에 갑자기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그날 응급실에 갔는데 바로 인투베이션 하게 됐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렇게 되고 열흘 동안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졸업한 모교병원으로 전원이 돼가지고 열흘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했고 그러다가도 이제 인공호흡기만으로 도저히 서포트가 안 돼서 이 선생님께서 이제 노바렁이라고 이제 그 아터리얼 블러드를 산화기를 거쳐서 V로 하는 펌플리스 AV 션트라고 하죠. 일종의 에크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치를 페모랄 아터리로 이제 삽입을 받고 아터리와 빈 받고 또 3일 만에 또 그 캐뉼라가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그걸 또 갈고 그러고 저희 병원에 이제 한 12일 만에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되셨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자마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VV 에크모 삽입을 했던 분이고요. 당시에 보면은 환자분이 이제 저희 병원 오셨을 때가 아마 헤파린 사용하신 지 꽤 한 4, 5일째 되는 상태로 오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7년 1월 달인데 이런 상태로 오셨고 뭐 당시에 이제 에크모 삽입도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혈전이 이제 여기저기 정맥이 있고 저희가 이제 다리가 붓고 이제 그 혈관들이 이제 캐뉼라들이 막혔다 그래서 바로 초음파를 봤는데 보면은 포스테리어 티비알 베인, 페로니알 베인, 솔리알 베인, 그 로어 쪽에 있는 베인이 다 막혀 있는 상태였고요. 어쨌거나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에크모 캐뉼레이션 했는데 이후에 굉장히 심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현상을 보였고 저희가 이제 도착한 지 4일째 HIT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플레이트 팩터 4 안티바디 검사를 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가트로반을 헤파린에서 아가트로반으로 전환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가트로반을 16일 날 스타트를 했고 그 뒤로도 며칠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이제 있었다가 서서히 회복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한 3주쯤 지났을 때는 상당히 정상치에 가깝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더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다. 왜냐하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HIT는 한국에 없어. HIT는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런 뭐 가능성 거의 0. 몇 %인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의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면은 HIT 환자는 어차피 다 돌아가죠. 다 죽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강의에서 HIT 공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NEJM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2015년에 여기 이제 제가 이 선생님 이름 발음하기가 잘 어려워가지고 그냥 요분이 이제 HIT에 제일 연구도 많이 하시고 대가신데 NEJM의 클리니컬 프랙티스라고 해서 케이스 하나를 드시면서 HIT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임상애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잘 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재밌다, 깊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분 논문을 프린트해 가지고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이 NEJM의 논문에 나온 기전이 제일 좀 제가 다 봐도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기전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보면은 하나는 adverse drug effect, 단순한 헤파린이라는 그런 약물에 의한 adverse effect가 있고, 또 이 페이퍼에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특히 중환자실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 이런 박테리얼 호스트 디펜스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헤파린이라는 물질이 환자 몸에 들어가서 플레이틀릿 안에 있는 알파 그레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원래 갇혀 있어야 되는 플레이틀 팩터 4가 유리가 되고, 이가 유리가 되게 되는데 상당한 그 영향을 하는 것이 이런 박테리아 혹은 우리 몸의 트라우마로 인한 뉴클레오 펩타이드의 혈중 유리, 그런 것들이 플레이틀릿 액티베이션,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러면서 플레이트 팩터들이 유리가 되고요. 밖으로 플레이틀 밖으로 유리가 되고, 그것들이 헤파린 분자들과 만나서 이런 모양을 이루고, 이런 플레이트 팩터 4들이 이런 박테리아나 외부 침입물들하고도 만나서 우리 면역계를 이렇게 항원 항체 반응으로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플레이틀 어그리게이션이 생기고 결국은 컨섬티브한 스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는 건데,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헤파린 몰레큘과 플레이트 팩터 4의 결합, 거기에 대한 항체 형성, 플레이트 팩터 4 안티바디, 안티바디가 컴플렉스가 다시 플레이틀릿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런 비셔스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염증 반응, 우리 몸 안에 있는 뉴클레오 펩타이드의 플라즈마 내 유리, 이런 것들이 모두 관여를 한다라는 중요한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원래 알파 그레듈이라고 하는 이런 거 안에 갇혀 있는 플레이트 팩터 4가 혈중으로 유리가 되고, 그 과정에 이런 염증, 외부 침입물 혹은 티슈의 트라우마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플레이트 팩터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게 된다. 그런 캐스케이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플레이틀릿들이 이런 팩터 4, 헤파린, 안티바디 이런 컴플렉스에 의해서 응결이 되게 되고, 그래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라는 현상이 생기지만 실제로 클리니컬 아웃컴은 스롬보시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펙션이라든지 티슈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시던스를 보면은 옆에 표에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메디컬 환자보다 서지컬 환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서지컬 환자 중에는 카디악 서저리 환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로우 몰레큘러 헤파린보다는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이 많다라는 게 지금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5%나 3%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많고요. 뭐 아주 이제 단순히 헤파린 플러시만 하거나 이런 도즈가 굉장히 헤파린 도즈가 적은 경우에는 0.1% 미만이다 이렇게
서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전공하는 심장 수술, 심장외과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뭐 다른 정형외과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트라우마 유닛이라거나 그런 데에는 유병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심장 수술 같은 경우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헤파린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른 혈관 수술할 때도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형외과 수술은 또 VT 프로필렉시스, 비너스 스럼보시스 프로필렉시스를 위해서 헤파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군이 아무래도 더 고위험군이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ICU 환자, 인펙션이 있다거나 그런 환자에서는 유병률이 일반 메디컬 환자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냐, 중환자실에서는 1% 정도의 프리베일런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래도 평균적인 수치고,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중환자실마다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은 랩상에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있다, 플레이트 카운트가 떨어졌다고 해서 출혈이 많다기보다는 임상적으로 스롬보시스 현상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비너스 아터리얼 그런 마이크로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흔하다. 비너스 갱그레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고 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와파린 같은 걸 쓰게 되면 액티브한 스테이지에는 오히려 더 스롬보시스를 파라독시컬하게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그런 현상도 헤파린 주면서 이 HIT의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IT가 어떤 식으로든 의심이 된다. 헤파린 익스포저가 돼 있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고, 혹은 스롬보틱 예상치 못한 굉장히 심한 스롬보틱 이벤트가 생기고 등등으로 이제 HIT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혹은 카디악 서저리 유닛이나 트라우마 서저리 유닛이나 뭐 메디컬 중환자실도 인펙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환자를 보는 그런 유닛이라면은 거의 모든 환자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헤파린은 어떤 이유로든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프로버빌리티 테스트라는 폴티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스코어가 3점 미만이면 굉장히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높아서 거의 아니다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3점 초과 4점 이상이라고 하면 확률이 10%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4점 이상일 경우 일단은 선제적으로 헤파린을 중단하고 다른 헤파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항원고 치료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단순히 헤파린 중단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스롬보틱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항원고 치료를 시작하라, 와파린이 아닌 다른 항원고 치료를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이뮤노 어세이를 내서 플레이트 팩터 4 안티바디의 존재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팩터 4 안티바디가 검출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확실히 다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헤파린을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펑셔널 어세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다룰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펑셔널 어세이까지 해가지고 HIT를 확진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처방을 해서 랩실에서 뭐 그냥 한 번씩 해본다는 모르겠지만은 상업적으로 처방을 하면 해주는 이 펑셔널 어세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폴티 스코어링인데요. 폴티 스코어링 제가 회진 돌면서도 굉장히 저희 병원 선생님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폴티 스코어링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만한 게 많습니다.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각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롬보사이토페니아이고요. 스롬보사이토페니아의 정도가 플레이트 카운트가 50% 이상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이고, 50% 이상 떨어졌지만 가장 낮은 수치는 2만 개를
보다 더 낮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2만 개 이상이면서 플레이트 카운트가 2만 개 이상이면서 베이스 라인보다 50% 떨어진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50%의 기준이 어디냐입니다. 헤파린 투여하는 날이냐, 아니면 헤파린 투여 중에 만약에 베이스 라인보다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수치를 기본으로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경우 수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헤파린 투여 첫날에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50%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가 이제 2점을 주겠고, 나머지는 그 중간 30에서 50%거나 헤파린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 오히려 1점으로 감소가 되고, 예를 들면 헤파린 카운트가 뭐 5,000개다. 뭐 저한테 협진 나는 경우가 헤파린 카운트 5,000개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HIT 아닙니까 하는데, 오히려 프로버빌티 테스트에서는 그런 경우는 빵점 맞는다 라는 것이고, 타이밍 오브 온셋입니다. 타이밍 오브 온셋은 떨어지기, 이 온셋이란 거는 가장 낮을 때 시점이 아니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이냐라고 합니다.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 떨어지는 타이밍이 며칠째이냐, 그러면은 투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것은 이 온셋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뭐 이전에 헤파린 투여이 된 적이 있다던가 하면은 여기서도 하루 혹은 그 이내도 2점을 받을 수 있지만, 처음 헤파린 투여 받은 사람이 바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2점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온셋은 가장 낮은 시점이라거나 50% 이상 떨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스코어링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면역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서 헤파린이 응결이 되고 하면서 헤파린이 그런 컨섬션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5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 티피컬한 HIT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롬보시스도 스롬보시스 블리딩보다는 스롬보시스가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환자처럼 초음파 같은 걸로 그런 비너스 스롬보시스 같은 게 확인이 된다든지, 뭐 에크모 캐뉼나 서킷이 막혀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초음파나 이런 걸로 뭐 심장이나 어딘가에 뭐 스롬보시스가 생긴 게 확인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그 T 중에 가장 어거지 T자인데 더의 T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이유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뭐 possible, definite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폴티 스코어도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단순히 50% 이상만이 아니라 2만 개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맞는다는 점, 그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점, 그런 등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HEP 스코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40 스코어는 너무 간단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한 이런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상에서 쓰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40 스코어를 좀 자세히 이렇게 분류해 놨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온셋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이렇게 해놨고, 마이너스 점수를 만들어서 좀 아닐 것 같은 때는 그냥 빵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점수를 빼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블리딩이나 뭐 이런 컴플리케이션은 오히려 브루이즈 뭐 이런 것들이 플레이틀이 낮을 때 흔히 생기는데, 그런 거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 준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뭐 에크모 같은 걸 하고 있는 환자들은 마이너스 2점씩 준다. 심장 수술하는 환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1점을 준다. 이런 점이 이제 특징인데, 뭐 특별히 이거를 쓸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뮤노 어세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라 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엄청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임상가들이 이 이뮤노 어세이를 결국은 저희가 40만으로는 40가 아까 전에 상당히 주관적이고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 정확히 이해하고 40 스코어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랩 테스트에 저희가 의존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이 랩 테스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시간을 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엘라이자라는 검사를 뭐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급하게 주말부터 오늘까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주로 옛날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나 책이나 논문에 나오는 엘라이자 검사를 하는 병원은 국내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국내에 많이 하는 검사는 캠 일루미노센트 뭐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제 엘라이자는 그 형광을 달아가지고 뭐 엔자임을 붙여서 씻고 그래서 뭐 색깔을 뭐 판독을 하고 약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옵티컬 덴시티라는 값으로 이제 나오는 약간 그런 건데 이제 요새는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도 이 방법을 쓰는 수탁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검사는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전에 엔자임을 붙이는 방식보다는 굉장히 또 결과도 빨리 나오고 뭐 그 엘라이자 같은 경우는 그 밝기 정도를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뭐 사람이 하거나 기계가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데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상당히 그거보다는 객관적인 숫자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어쨌거나 PF4 안티바디를 검출하는 이 이뮤노어세이는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높아서 PF4 안티바디가 없이 HIT가 걸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PF4 안티바디가 검출되지 않는다, 특정 수준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확실하게 HIT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임상인들한테 빨리 HIT를 룰아웃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펑셔널 어세이는 한국에서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사실은 앞에 이제 소개드린 애니제인 페이퍼도 뒤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엔자임을 이용한 그 컨벤셔널한 엘라이자 방법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OD라고 하는 거는 옵티컬 덴시티, 그 엔자임에 붙인 것이 씻어 나갔을 때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봐서 책을 많이 보시거나 하면은 OD 값이 1.0 이상이면 얼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는 이 옵티컬 덴시티가 0.4 이상이면 HIT 그 PF4 안티바디 포지티브라고 이제 리포트를 내게 되고 과거 연구에 의하면은 0.4는 너무 센시티브하고 1.0은 넘어야 HIT의 펑셔널 어세이까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근데 저희 병원 포함 우리나라에서 PF4 안티바디 검출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방법으로 하는 병원은 현재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아큐스타 HIT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케미컬 일루미노 어세이인가 뭐 그런 방법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요 보면은. 저는 그 1.0이 같은 1.0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옵티컬 덴시티가 아니고 얘는 유닛 퍼 ml이라는 단위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병원에 가서 뭐 복잡한 아큐스타 HIT냐 뭐 IgG냐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 없이 보고 단위가 유닛 퍼 ml인지 아니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닛 퍼 ml로 된다고 하면은 이 오른쪽의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정상치는 1.0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2.8 이상이면 그래서 1.0이 정상치로 되었지만 이 연구에 의하면은 1.0부터 2.8 사이에는 실제 펑셔널 어세이 확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8 정도 많은 논문에서 2.0 정도는 2.0 유닛 퍼 ml 정도는 넘어야 HIT 확률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10 정도가 넘어가면 거의 확실히 HIT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렇고 그냥 거기서 뭐 힛 안티바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 네거티브 그러면 헤파린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이 타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양이냐 음이냐만 보시지 말고 음이라고 하면 확실히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헤파린 시작하면 되지만 양이라고 하면 타이터를 한번 보셔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16일 날 아가트로반으로 전환하고 PF 안티바디를 냈다고 했죠. 이 환자가 이날 나간 16일 날 나간 검사에서 포지티브인데
그 검사 결과가 128 이상 측정 불가가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펑셔널 어세이고 뭐고 다 필요도 없고, 사실 이 사람은 스롬보틱 이벤트도 엄청 많아서 폴티로 봐도 굉장히 높은 스코어인데 아주 코릴레이션을 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면 확실히 값을 한번 더 보시고, 이렇게 높은 값이 나오면 10 이상 나온다 그러면 거의 100% 확실하다. 2.0 이상 나오면 상당히 확률이 그래도 있다. 포지티브인데 1에서 2 사이로 나오면 거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시면서 보셔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펑셔널 어세이는 제가 뭐 경험도 없고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그 HIT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이제 플레이틀렛 어그리게이션을 보는 방법인데,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이런 세로토닌 릴리즈 어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레디오 레이블드 세로토닌 이게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취급이 복잡하고, 뭐 심지어는 국정원에서도 뭐 전화 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핵물질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내에는 이 랩을 구축하고 있는 데가 이제 없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모두 높은 좋은 검사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전공이 이제 에크모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에크모에서 HIT 이런 내용을 했고, 제가 이전에 번역할 때도 2016년에 그 책자를 만들 때도 엘소 가이드라인을 이제 상당 부분 참조를 해서 뭐 번역을 해가지고 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하고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0.3에서 0.6%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엘라이자를 하라, PF4 안티바디를 검출하라. 뭐 스페시픽하지 않지만 센시티비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펑셔널 어세이를 하면 좋은데 뭐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에크모 환자들은 폴티 스코어나 이런 거를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어렵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스롬보시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크모 환자들은 플레이틀이 다 떨어지는데 헤파린을 써서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서킷 자체에 피브린이 가서 달라붙게 되고, 그 피브린이 플레이틀릿 액티베이션 시키고 피브린에 플레이틀릿이 갖다 붙기 때문에 서킷에서 그 소모성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당연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감별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이드라인은 의심을 하고 보고, 아까 저희 환자도 있었고,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한 1% 정도 실제로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굉장히 열심히 랩을 내고 있는데, 에크모 환자가 이제 1년에 한 130분 정도 저희 병원에 치료받는다고 하면은 1년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꼭 PF4 안티바디가 이제 타이터가 높게 나오고 스롬보틱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펑셔널 어세이까지는 못하지만 거의 확진할 수 있다라고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NEJM 페이퍼 제일 처음에 소개드린 페이퍼에 보면 예시로 든 그 플레이트 카운트랑 HAT 환자의 그런 코스를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트라우마 ICU를 이제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메이저 트라우마, 메이저 서저리를 이제 받고, 보통 평균적인 환자들은 플레이틀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데이 4, 5가 되면서 증가해서 정상치로 이제 회복이 되거나 오히려 스롬보사이토시스로 이제 변하는데, HIT 환자들은 다르게 이제 플레이트 카운트가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온셋이죠. 5에서 10일. 그래서 HIT 환자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5에서 10일째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50% 드롭은 이제 특히 이런 경우에서는 이 저자께서는 가장 높을 때 기준으로, 헤파린 쓰는 중에 가장 높을 때 기준으로 외상 환자들은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 떨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폴티 스코어에 2점을 이제 줄 수가 있고, 뭐 그런 환자들이 보면 이런 딥베인 스롬보시스라든 이런 게 발견이 되고, 발견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스피션하고,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비너스 스롬보시스나 이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초음파 같은 걸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스롬보틱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역시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진단은 좀 정리가 됐죠. 의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특징적인 폴티 스코어에서 2점을 주는 여러 가지 특징들 5에서 11 사이에 50%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심한 스롬보 2만 개 이하의 스롬보사이토페니아는 생기지 않으면서 스롬보틱 이벤트가 발견이 되는 경우 우리가 HIT를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미 그 전에 의심이 될 때 폴티 스코어 4점 이상이 될 때 의심하고 헤파린 중단하고 다른 항응고제를 써야 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EJM 페이퍼를 보시면은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의심이 되면 여기 위에가 이제 폴티 스코어 4점 이상이에요. 계속 반복되죠. 헤파린을 중단하고 레버러티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 중단이 아니라 사실 영어로 자세히 보면 리플레이스니까 중단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란 얘기죠. 주로 이제 그건 밑에 써져 있지만은 뭐 아가트로반이나 뭐 다나프로이드 뭐 비발리루딘 뭐 이런 것들인데 한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가트로반밖에 없으니까 아가트로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뮤노어세이 PF4 안티바디 검출을 하는 그런 검사를 내고 그 검사에서 양성이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라이자 검사입니다. 엘라이자 검사를 내서 옵티컬 덴시티 1.0 이상이면 제가 보기에는 옵티컬 덴시티 아까 보여드렸지만 1.0 이상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3 이상이라고 3유닛 퍼 ml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논문에서도 뭐 펑셔널 어세이도 별로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어세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나 이런 것들을 쭉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의심이 될 때는 이런 DVT라든지 이런 스롬보시스 이벤트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폴티 스코어도 좋고 다 좋지만 혈액 검사를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로 이 검사를 아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컨벤셔널 엘라이자 검사를 하시는 병원에서는 옵티컬 덴시티 1.0 이상이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큐스타 이 방법을 쓰시는 병원에서는 2.0 이상 정도면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거보다 아닐 때는 배제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아신다면 단순 정상치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헤파린 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가트로반밖에 없기 때문에 아가트로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무튼 주제가 이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는 다 이 회사 측에서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좀 투박한 슬라이드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넣고 편집한 것이고요.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들었는데 뭐 저는 이게 잘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한데 이 노바스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림만 보면은 뭐 짜증부터 나는데 저도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헤파린이나 로몰레큘러 헤파린이 작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건 좀 가려졌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결국은 이 제가 보기에는 이 위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고 이 캐스케이드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절반의 의사 선생님들은 몰라요. 익스트린직과 인트린직이 있는데 그게 결국 합쳐지잖아. 그러면 합쳐지면서 제일 마지막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모르는데요. 익스트린직, 인트린직도 알고 티슈 팩터도 알고 2790도 알고 다 아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은 트롬빈이 형성이 되고 그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만들고 피브린이라는 거는 풀이죠. 한마디로 풀과 같은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걔네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혈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달라붙고 걔가 플레이틀릿 등 여러 가지 혈액세포들을 끌어당기면서 그물처럼 이제 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인데 이 다이렉트 트롬빈 이니비터 대표적으로는 아가트로반은 제일 마지막에 이 트롬빈에 작용을 한다. 다른 헤파린 같으면 보시면은 벌써 굉장히 넌 스페시픽하죠. 넌 스페시픽하게 작용하는 거고 10A 팩터 10A 이니비터들은
이 위에서 10A도 굉장히 파이널 커먼 스텝이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고요. DTI들은 이쪽에 작용을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고, 뭐 같은 내용을 다르게 그린 건데 이제 약물 이름을 좀 써놨습니다. 보면은 트롬빈이 작용을 하는 부분을 아가트로반, 히루딘, 레피루딘, 비발리루딘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한다라는 것이고, 뭐 10A 이니터들도 뭐 여기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트롬빈의 작용을 방해해서 피브린이 피브리노겐으로 되는 것을 막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트로반이 그렇다는 것이고,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또 이제 강조를 드리면은 결국은 피브린이 피브리노겐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트롬빈이고, 아가트로반 같은 것들이 DTI 계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작용을 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트롬빈 이니비터, 아가트로반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트롬빈 작용을 이제 저해하는데, 이 트롬빈이 이제 이미 피브리노겐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피브리노겐하고 이제 그 피브린하고 이렇게 달라붙은 상태에서도 아가트로반은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액션에 들어간 트롬빈도 아가트로반 계열은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기전상 헤파린보다 혹은 헤파린을 씀에도 불구하고 스롬부스가 계속 생기는 그런 환자에서는 아가트로반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뒤에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DTI 계열은 조금 더 이제 출혈 성향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 경험하기에도 그렇고, 뭐 이런 항응고제 쓰면서 이 항응고제 이거 항응고 효과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써보면은 출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부작용일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항응고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파이널 커먼 스텝에 작용한 DTI 계열이고, 심지어는 피브린하고 이미 붙어서 피브린을 액티베이션 시킨 그런 트롬빈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멋있는 건 다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 준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도즈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뭐 보통 약전에 보면은 2 마이크로그램 per kg per minute로 이제 시작을 하고 APTT로 모니터링 하라고 돼 있고, 이 장점이 APTT로 모니터링이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트레이션도 잘 되고 반감기가 많이 길질 않아서 타이트레이션이 잘 되고, 하지만 이제 오늘 아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환자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환자의 경우에는 그거의 4분의 1 용량인 0.5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약전에는 이제 키드니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헤파틱 펑션을 이제 보라라고 돼 있고,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중환자들이 헤파틱 펑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우 도즈로 시작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로우 도즈를 하면서 결국은 APTT 타겟으로 타이트레이션 하실 거니까 시작은 신중하게 하고 나중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약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저는 한 번 못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 급여 기준까지 다 생겨가지고 지금 4점 40에서 4점 이상이면 저는 보험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뭐 2주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 환자들에서는 이제 삭감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포티스코어, PF4 안티바디 다 노티피케이션이 됐을 경우 그거보다 장기간 쓰더라도 삭감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중증 질환 환자, 간장애 환자들은 초기 시작 농도가 0.5 정도로 약전에 있는 거에 4분의 1 정도로 적고, 타이트레이션 APTT로 편안하게 헤파린처럼 노모그램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그 다음에 이런 HIT 의심되는 환자에서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경험 있는 논문들 뭐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뭐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세히 보면은 뭐 통계적으로 차이는 안 났다라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는데 블리딩 이벤트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블리딩 이벤트 생기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시고, HIT 의심하는 환자 중에 블리딩 성향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환자에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쓰셔서 약물로 인한 어떤 애드버스 이펙트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 김영수 선생님이랑 제가 아주 옛날에 이제 썼던 그 10개의 케이스 시리즈인데요. 뭐 이거는 내용이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 HIT가 아니었던 환자들한테 아가트로반이 어땠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 것입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10케이스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논문으로 썼던 거는 이렇게 아가트로반을 썼는데 플레이틀릿이 이렇게 HIT도 전혀 아닌데 40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거 후양적으로 본 거니까 처음에는 그건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플레이틀릿은 꽤 많은 환자에서 거꾸로 상승하더라. 한 60% 이상의 환자에서 플레이틀릿이 상승하더라. 뭐 이런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플레이틀릿이 낮은 환자에서 좀 괜찮은 항원고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서술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요새 또 코비드가 워낙 이제 큰 문제가 하니까 저희도 코비드 에크모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 환자도 이제 HIT가 의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71세 남한이었고 코비드는 이제 타원에서 컨펌이 되고 저희 병원으로 굉장히 중환자인 상태에서 전원을 오셨고 한 일주일 정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PF 레이쇼가 굉장히 나빠지고 마지막에 이제 새벽 5시에는 PaO2가 이렇게 30밖에 체크가 안 되면서 거의 심정지에 가까운 상황이 와서 응급으로 이제 에크모를 새벽에 넣었던 그런 환자이고요. 에크모 삽입한 거는 이날입니다. 이제 플레이트릿 카운트가 뭐 그럭저럭 정상이었는데 에크모 삽입 직후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니까 이거는 온셋이 거의 이제 원데이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40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보면은 이제 환자가 에크모 넣고 나서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이 유린이 이제 굉장히 까맣게 나 다크 유린이 나오면서 에크모 환자들 헤몰라이시스가 있으면 유린이 코카콜라 색깔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거나 이제 유린 아웃풋이 별로 없는 환자들은 이 유린백이 이렇게 핑키시하게 변합니다. 유린백이 아니라 CRRT 이 백이죠. 백이 이제 그 플라즈마 프리 헤모글로빈들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핑키시하게 보이는 게 사인인데, 그래서 이제 CCTV로 이제 우리 저랑 아주 친한 존경하는 정치란 교수님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 뭐 헤몰라이시스 생기는 것 같다. LDH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이게 코비드 환자가 뭐 이런 스롬보틱 이벤트가 많다는데 에크모에서 뭐 어떤 혈전이 생긴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주셨고, 뭐 일단은 저희도 상당히 그때는 코비드 환자에서 스롬보시스를 걱정하던 때였기 때문에 격리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으로 이제 서킷 체인지를 해드렸습니다. 서킷 체인지를 18일에 했던 것 같은데 서킷 체인지를 해도 사실은 LDH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나가는 이제 PF4 안티바디 타이틀을 보면은 1.27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사실은 아가트로반을 이제 저희는 원래 프로토콜대로 의심되면 바로 쓰고 PF4 안티바디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가트로반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아가트로반 사용은 했지만 이 환자는 지금 해석을 했을 때는 결과 받았을 때는 이분은 사실 진짜 HIT 환자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큘레이션에 보면은 꽤 재미있게 7명의 이제 confirmed HIT 환자를 이제 리포트를 했어요. 모두 이제 코비드 19으로 이제 치료받던 환자에 대한 케이스고요. 이것도 좀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7명의 환자 중에 3명은 이제 VV 에크모를 달고 있었고요. 플레이트 카운트가 이제 진단될 때는 이런 식으로 낮아져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 병원이 사용하는 것 같은 아까 아큐스타 장비를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유니퍼 ML로 리포트를 하고 있죠. 보면은 2가 되는 사람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부터 46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2 혹은 그보다 이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이것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아가트로반, 다나파로이드 뭐 이런 약물들을 써서 치료했다라고 이제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제 요약한 결론은 이제 인시던스가 8%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거 1% 미만보다는 10배 이상 높은 인시던스로
코비드 19 환자에서 HIT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뭐 인터넷에서 강의도 찾아봤는데 좀 갑론을박입니다. 워낙 지금 이 코비드에 대한 혼란이 많기 때문에 갑론을박인데 뭐 많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통적인 건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고 그거와 동반해서 스로모틱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는 다들 똑같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HIT 때문이든지 이 코비드 19이 굉장히 심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반된 현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저희 환자 앞에 보여드린 환자에서도 의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이제 스롬보시스 이벤트를 걱정을 해 사람들이 헤파린을 이제 굉장히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파린 용량을 많이 쓸수록 HIT가 더 잘 생긴다라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코비드 환자에서 뭐 HIT를 뭐 경험했다. 뭐 그런 케이스 리포트들은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서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고만 넘어갑니다. 뭐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아가트로반을 썼는데 좋았다. 심지어는 이제 아가트로반이 이제 코비드 19 환자에서 이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이제 프랑스 쪽 알랑쿰이라고 있죠. 소르본느 쪽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되는데 아가트로반으로 코비드 19 뭐 치료하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좀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제약회사에서 후원한 강의를 하는데 뭐 후원하고 상관없이 솔직히 저희 같이 일하는 특히 후배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잖아요. 뭐 최근에 무슨 콜라이트 환자한테 처방했다고 구속되신 선생님도 계시고 무슨 저희 흉부외과 같으면은 폐암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뭐 뇌에 조그마한 뭐 MRI 있었는데 뭐 그 검사 조금 늦게 해서 잘못됐다 뭐 이런 걸로 실형을 이제 선고받으시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공통점은 우리 의사들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했냐는 거고요. 뭐에 대한 주의입니까? 우연한 일에 대한 주의는 안 해도 됩니다. 번개 맞을 일에 대한 환자 뭐 잠깐 외출시켰는데 뭐 앞에 마당에서 우리 환자들 이렇게 외출하고 갔다는데 거기서 번개 맞아서 환자가 죽었다. 그 의사 책임입니다. 그거 아니죠. 의료 행위와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한 주의를 했느냐가 저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HIT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IT는 분명히 지금 유병률도 다 나와 있고 뭐 아시아에서 없다, 대한민국에서 없다 그런 거 다 아닌 게 판명이 됐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필드에서 느끼고 있고 문헌으로도 그러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헤파린을 사용하는 모든 환자한테 주의해야 되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HIT가 유명해진 게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텍사스 조리 어워즈 멀티플 앰퓨티 10 밀리언이에요 이게. 1000만 달러. 160억을 뭐 지금 환율이 얼마나 130억인지 이게 얼마인가요? 그거를 말프레스트 로스 해가지고 실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 밀리언짜리 판결이 이게 2002년인가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거고 이 환자는 심장 수술 받은 사람인데 심장 수술 3번째 받은 환자인데 갑자기 손 발끝이 이렇게 썩으면서 앰퓨테이션을 받고 되게 뒤늦게 HIT인 걸 알아가지고 진단되고 이제 치료받았다는 것인데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당시에 법원이 이거는 다 잘 안 열리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진단법도 있고 치료법도 있는데 이거를 소홀히 한 책임은 엄청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10 밀리언을 이제 선고를 했고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5 밀리언을 병원이 내고 5 밀리언을 의사 개인이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죠. 이거를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가진 모든 걸 팔아도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재기 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안 그 미국 그 의료 쪽 변호사들의 주 먹잇감 중에 하나였어요. HIT 프로토콜을 충분히 이수를 했냐 이런 것만 가지고도 계속 짜잘한 소송을 걸어서 이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워낙 HIT에 대한 인식도 낮고 진단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한번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환자들한테 잘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혹독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HIT는 이 아가트로반도 치료제도 지금 보험이 되죠. 진단도 보험이 됐습니다. 바로 최근에 진단도 보험이 돼서 그 전까지는 PF4 안티바디 검사가 다 비급여로 환자들이 5만 원씩 내고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험이 다 됩니다. 자, 진단도 보험이 되고 치료제도 보험이 되는데 의사들이 검사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아무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40대 초반의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HIT 진단 안 하고 그냥 계속 에크모 돌려서 그분이 손 썼고 발 썼고 서전이에요. 뭐 그분이 설사 우리가 살려서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분이 저희한테 소송 걸면 저희가 뭐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환자한테 잘못하고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고. 그래서 오늘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강의를 제가 수락을 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의를 요약을 하면은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HIT는 수술 감염증 환자에서 빈도가 특히 높은 질환이고 이렇게 헤파린이 투여된 환자의 1%까지도 심지어는 5%로 보고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절대 드물지 않은 1%면 전혀 드물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필드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런 의미를 둬야 되는 질병이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5 내지 10일 사이에 50% 이상 감소하는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혈전 관련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하이퍼코아길러빌리티 그런 이벤트들이 발견이 되고 PF 안티바디 양성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다. 폴티 스코어 4점 이상이면 충분히 플레이트 팩터 4 안티바디 검사를 내고 헤파린을 DTI 계열, 아가트로반과 같은 DTI 계열 약물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리저너블하고 사용하실 때는 중환자라고 하면은 권장 용량의 4분의 1 정도로 로우 도주로 시작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출혈 성향이 없으면 조금씩 올리거나 타이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PF 안티바디 대부분 사용하는 병원에 유니퍼 ml로 리포트 될 경우에 1.0 이하라면 완전 배제할 수 있고 2.0 이상이면 상당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열심히 치료하고 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파린으로 전환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급성기에 스롬포사이토페니아가 있을 때 와파린 사용은 파라독시칼 스롬보시스나 스킨 갱그레인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사용은 절대적으로 틀린 처방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가트로반은 HIT가 진단된 환자가 아니라 의심된 환자에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의심하는 환자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중환자나 간 기능이 나쁠 때는 신중하게 사용해서 블리딩 이벤트가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혁윤 교수님 명강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비롯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금일 참가해 주시는 의료진 분들께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아가트로반과 HIT에 대해서 물음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접속하고 계시는 의료진 참가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는 걸 읽고 있고요.
예, 뭐 여기 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김희중 선생님, 박철 선생님, 그리고 백종현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파린을 아무리 사용해도 적정 레벨의 항고 수치를 얻을 수 없어 안티스롬빈도 투여해보고 해도 안 돼서 종종 노바스탄을 사용해서 적정 항고 수치를 득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측하는 거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백종현 선생님이 그 영남대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환자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가끔 의뢰도 해주시고 하는데 항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헤파린은 이제 안티스롬빈 3 레벨만 거의 정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원하는 타겟 레인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헤파린을 굉장히 많이 증량을 하는데도 원하는 타겟 레인지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타겟을 HT로 삼는지 APTT로 삼는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볼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HT나 APTT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낮거나 이상하게 높거나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굉장히 이렇게 중환자를 많이 보실 때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HT가 정확하게 좀 나가기가 좀 보통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면은 시간이 30분, 1시간 정도 걸리더라도 APTT 검사를 조금 더 신뢰하는 헤파린 모니터링을 할 때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요. 또 이제 그래도 이상할 때는 잘 알려졌다시피 안티 테네이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내셔서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또 TEG나 로텐 같은 걸 내보셔서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안티스롬빈 3 레벨을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이 타겟 레인지가 안 맞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몇 가지 헤파린 이펙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검사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백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DTI 계열이 파이널 스텝인 스롬빈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릴라이어블하게 도즈 디펜던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전상으로도 맞고 기존의 경험으로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행하게도 지금 단순히 이런 에크모 환자나 일반 중환자에서 포티 스코어링상 높게 나오지 않는 환자는 현재 그 보험 급여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제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가트로반을 가장 오래 투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뭐 한 달 이상 쓴 환자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크모나 중환자실 계속 머물 경우 다른 항우고제 옵션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아가트로반을 쓰는 환자들이 있었고요. 특히 PF4 안티바디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저희 병원의 경우 삭감시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지 않나 싶고, 물론 이거를 IV 항원고 치료를 한 달 이상 해야 되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할 경우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HIT가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삭감된 경우는 있냐? 그거는 있습니다. HIT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 계속 아가트로반 쓰게 되면 삭감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용량이 좀 많아지면서 초반에는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사용량이 좀 늘면서 조금씩 이제 심평원에서도 남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료 제도에서는 이 DTI 계열을 일반 항원고 치료에도 우리 에크모나 중환자에서 그냥 헤파린과 거의 동일시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비용 문제도 있고 현재 의료 시스템을 또 따라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비프로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프로신 것 같은데 어, 어, 그래서 약이 좋으니까 처음에 헤파린 조금 썼다가 아가트로반으로 이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이게 뭐 명색이 제가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방법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은 여기서 언급하긴 그렇고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헤파린 아가트로반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러게 저희가 포티 스코어링 계산하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도가 아가트로반 쓰고 싶어서 하는 의도가 있냐 없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아가트로반 경험이 많이 쌓이고 뭐 사실은 이제 제가 회사에도 제안을 하고 뭐 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프라이머리 안티코아귤런트로 뭐 에크모 환자라든지 몇몇 중환자에서 지금 비프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즈 디펜던트한 효과, 스테이블하게 APT가 유지되는 거, 뭐 그런 거 등등을 위해서 좀 써보고 싶은데 그 향후에 좀 저희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프로 선생님이 계속 저기 챌린징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포티스코어 기준을 못 맞춰서 못 쓰는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글쎄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제가 포티스코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비프로 선생님의 주관을 잘 활용해가지고 포티스코어링을 잘 차팅을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피프포 안티바디가 이제 음성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뭐 그거 역시 이렇게 검사 처방을 잘 또 현명하게 내신다면은 가는 정도의 답을 드립니다. 임소윤 선생님 후탄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후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예. 저는 뭐 에크모 환자에서는 적어도 후탄을 쓰는 게 뭐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CRR 에크모인데 CRRT가 달려 있어서 후탄을 쓰겠다. 뭐 그거는 저는 뭐 괜찮지만 헤파린이나 아가트로반 대치를 위해서 후탄을 쓰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맞는 판단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후탄의 양리학적 특성도 그렇고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후탄은 지금 허용되어 있지도 않고, 이 후탄이란 약물이 지금 아시아권 몇 개국 말고는 현재 판매도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회사에서 강조한 게 이 FDA 어프루벌이라고 강조하셨죠, 맞죠? 예, 그래서 후탄이 그렇게 명약이면 미국에다 안 팔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뭐 FDA에서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승인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저는 사용하지 않는 약물인데 굳이 그렇게 그걸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역시 그 JH 한 선생님이 뭐 병행해서 CRRT를 위해 쓰다가 보니까 후탄을 쓰게 됐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헤파린을 쓸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헤파린을 끊어도 APTT 레벨이나 ACT 레벨이 뭐 잘 유지가 된다든지, 그래서 뭐 줄이다 보니까 중단을 했다. 뭐 제가 뭐 후탄이 뭐 나쁜 약이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에비던스 레벨과 양리학적 효과로 봤을 때 헤파린이나 아가트로반 이런 게 훨씬 파워풀한 약물, 프로브된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의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후탄을 사용하다가 환자가 뭐 굉장히 심한 스트로크가 생겼어요, 에크모를 쓰다가. 그런데 이제 재수가 없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법정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헤파린 안 쓰고 왜 후탄 썼나? 아니면은 HIT가 의심돼서 후탄 썼다고 하는데 HIT 의심될 때 후탄 쓰란 얘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거의 케이스 리포트로 뭐 나온 일본이나 한국에 나온 그런 것들 예시로 들지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거꾸로 법정에서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뭐 상대방 변호사가 봤을 때 근거 없는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드릴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에비던스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약물의 후타이라는 약물의 리미테이션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니 뭐니 해도 주어진 적응증 이내에서 착용하는 게 우리가 이 전장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바서라는 부분이 저의 후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동의한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박철 선생님 요새 뭐 고생 많으신데 박철 선생님이 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과학의 중환자 중에 헤파린을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HIT가 레어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DIC 환자에서 P4 안티바디가 양성인 경우는 없는지요. 이거 역시 그 박철 선생님이 제가 뭘 모르는지 되게 잘 아셔가지고 이거 어려운 질문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내과학의 중환자실에서 헤파린 쓰는 경우가 드물면 안 되죠. 사실은 뭐 물론 흔한 경우도 아니겠지만 드물면은 안 되는 게 보통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왜냐하면은 비너스 그 스롬보시스 스롬보엠볼리즘 VT 프로필렉시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꽤 많은 환자들이 꽤 많은 내과 중환자기 환자들이 벤틸레이터 달고 이모빌라이제이션 돼 있고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에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투스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스테믹 엔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환자들의 적응증에 들어갑니다. 왜 못 쓰냐면 출혈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출혈 성향이 없는 그런 내과기 환자들이 레어하다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파린 사용하는 일이 원래는 좀 많아야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 환자들이 아무래도 출혈 성향이 안 그래도 많기 때문에 약하고 카케식하고 또 우리나라 중환자실 암 환자라든지 이제 외국에는 별로 좀 보기 드문 그런 중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헤파린 사용이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DIC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그 굉장히 심했던 케이스 그 의사 선생님 케이스 제가 몇 년 만에 랩을 아주 자세히 봤어요. DIC 피처가 굉장히 심하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DIC라는 게 그 인트라바스큘라 그 스롬보시스가 많이 발생해서 컨섬티브 코아귤로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IT 기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DIC 진단 기준에 여러 가지 FDP, 디다이머,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박철 선생님 말씀은 맞고 뭐 이거 이상하다 DIC 같다 라고 했고 DIC도 이제 블리딩으로 가는 DIC들이 있고 스롬보시스로 가는 DIC들이 있는데 스롬보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라인 잡으려고 했더니 주글라벤에 스롬보스가 있고 다리가 부어서 봤더니 뭐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별 이유 없이 스트로크 맞고 환자가 손발 까매지고 A라인 금방 막히고 그런 환자들은 상당히 HIT를 의심해야 되고요. 뭐 헤파린 익스포저도 없는데 뭔 소리냐 하지만 A라인에 다 헤파린 섞여 있고 뭐 CRRT 하면서 뭐 헤파린 플러시 하는 경우도 있고 헤파린 익스포저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연구 결과 보면 단순 헤파린 플러시로도 0.1%그 이상으로 HIT가 생기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0.1%라면은 상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철 교수님 말씀대로 DIC 피처도 상당히 헤파린 익스포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플레이틀릿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PF 안티바디 검사를 내봐서 판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바서는 백종현 교수님이라고 정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백종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저도 인사를 드리고요. 예, 하여튼 뭐 늦은 저녁까지 공부하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미쯔비시 다나베 그 요새 문제되는 그 위안부 미쯔비시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특별히 반일 감정 가실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아무튼 회사에도 감사드리고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